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행정학자 권선필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주민자치와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와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을 제외하고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 속에 남아있는 그 흔적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상상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자치와 공동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치와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대표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또 절차에 의한 심의 민주주의로 공동체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또 구청장과 구의회 이렇게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대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 민주주의 위에다 정부가 운영되는 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실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가 될 것 같고요. 이 참여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그 참여해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합의하고 결정을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구의 민주주의가 더 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 혹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생활 양식 자체가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생활 양식이 민주적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가 많은 분들은 대표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또는 다음 단계에 절차 민주주의로 대치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의 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쌓아져가는 그러니까 대표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대표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위에 보태지는 거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해진 다음에 그 위에 심의 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가 덧보태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더 두터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이 방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완하고 거기에 덧보태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깊이가 있고 폭이 생기고 또 더 넓어지려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캐나다나 영미권 국가나 심지어는 남미 그리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을 볼 때 이 나라들이 전부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우리에 비하면 인구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투표를 통해서 뽑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우리보다 약간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10분의 1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배에 더 많은 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치단체의 인구가 덴마크의 경우에는 2만 229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22만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명 단위마다
스스로의 대표를 뽑거나 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가 가장 낮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비중 중에서도 덴마크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70%고 우리나라는 36.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적고요. 실제 우리가 동사무소에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고 구청보다는 도청이나 광역시청이 더 많고 중앙정부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덴마크에는 70%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쳐 줄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를 몇 시에 가고 몇 시간 공부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반대로 덴마크에서는 거의 이 부분이 전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치의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지역에서 상하수도의 문제, 도로의 문제, 전기나 가스의 문제조차도 자치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 덴마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물론 상하수도나 도로는 조금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죠. 전기, 가스는 완벽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전기나 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넓게 사실은 우리의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아니면 우리의 시 단위에서도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전부 다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나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덴마크는 주가 80%, 시가 60%니까 적어도 60% 이상을 지방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30% 수준, 광역이 60% 수준,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덴마크는 지방이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지역이 권한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뽑는 2만 명 평균 단위에 이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 단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스웨덴의 팔룬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스웨덴 팔룬시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자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이제 제 수업에 초대를 해가지고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랑 스웨덴 팔룬시가 어떻게 자치를 하고 있는지, 조그만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조그만 지방대학교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하려고 온 이 스웨덴에서 오신 분은 교수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분이었고, 물론 이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을 보낸 게 스웨덴 정부도 아니고 스웨덴의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5만 9천 명,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5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이분을 전 세계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고 있는 팔룬시의 얘기를, 조그만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인구 5만 6천 명이 되는 도시에서 정부가 운영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있고요. 시장을 둘러싸고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위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시라고 썼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단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동이 5만 5천 명,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아니면은 군 단위, 우리나라의 군이 이제 평균이 5만 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단위인데요. 시장이 있고 정부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뭘 뽑냐면 시의회도 뽑고, 시의회 안에 지속발전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행정감독위원회, 노동사회통합위원회, 협상위원회, 이 협상위원회는 그 지역 안에서 노동과 관련돼서
또는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실국별 상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만 6천 명 되는 조그만 도시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해서도 사실 이 정도 다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소개해서 보내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도시는 그걸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배심원제를 하고 있어서 주요한 재판을 할 때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검찰 제도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시민 커미션 제도가 있어서 검찰 시민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판사나 검사를 직선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명 도시에서 판사나 검사를 직선,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시민 경찰 제도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서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 우리나라에까지 자기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알리기 위해서 시민을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6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작은 도시 하나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민자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던바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SNS 같은 걸 조사를 해보고 또 사람들이 편지나 전화나 이런 걸 하는 것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50명 정도가 인간이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맥시멈이다 또는 최적의 범위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최소한 150명 정도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500명, 알 것도 같은 사람은 1,500명 정도의 범위이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주고받는, 감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 숫자는 15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던바 교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150명의 관계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단순히 SNS나 현대 사회를 갖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일정한 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최초에 만든 공동체는 모성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성 공동체는 아기하고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엄마나 아기는 외부 환경이 취약하고 먹을 것을 조달하거나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모, 고모, 그리고 할머니, 바로 이렇게 해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인간의 최초의 공동체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모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서 이제 남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합쳐지면 이게 소규모의 이제 확대 가족이 나타나고요. 15명 사이즈에 이 15명 정도가 이제 같이 사냥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해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35명 정도 또는 50명 단위 이런 공동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단위, 이 사람 모이는 숫자가 나타나는 데는 그 이유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반드시 같이 결합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작은 범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민자치라고 할 때 대략 10,000명 이하의 10,000명 정도의 내외의 읍면동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단위가 공동체가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이 단위가 분명히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재난 문제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고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가족 3분이 돌아가신 이런 일이 있었죠. 물이 가득 차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 3분이 돌아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2가지 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이 어떻게 했었을까?
긴급한 사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경찰과 소방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은 이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조직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제 경찰과 소방이 뭘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때 상황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또 소방이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 뒤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갔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신림동 지역에서 청년들과 만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도, 이 자리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창이 있었고, 반지하의 창이 있었고, 그 창에 있는 창살을 떼기 위해서 실제 노력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창살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밖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창살이 안에 붙여서 밖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떼낼 수 없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거를 밀어가지고 떼냈으면 혹시라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 명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이 세 명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가정에서 생각해봐서 이 맞은편에 또는 위층에 사는 분, 아래층에 사는 분들 중에 이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있고 이분들을 알고 있고 그 안의 구조가 어떤지 아는 분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죽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입니다. 이웃의 도움,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동사무소도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경찰이나 소방도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많은 문제는 그 좁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분 안에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접근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민자치고 공동체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15분 도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역이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기초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걸어서 15분 도시면 동범위 안에 더 작은 범위가 될 겁니다. 15분 거리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동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되는 문제들, 지역의 문제를 이 주민자치 방식으로 또는 자치의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는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주정차 홀짝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에서는 일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이제 남원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옛날 구도시 지역, 그러니까 면단지니까요. 옛날 장터에 있는 시내, 읍내죠. 읍내 길 한가운데가 옛날에 만든 길이니까 길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가게가 있고요. 근데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를 세워야 되는데 한쪽에 세우면 다른 쪽에는 차가 일방통행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특히 이 가게 양쪽에 있는 가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를 세우면 바로 가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차를 세우면 차량 통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세울 건가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주차장을 짓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군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부 예산을 따와서 주차장을 졌습니다. 어디에 졌냐면 장터 옆에다. 이 길이 아니라 장터 옆에다 주차장을 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 세우고 여기 장을 보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실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장터에 만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 길거리에 있는 읍내 상가에 가서 장을 보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그냥 차를 옛날처럼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세우는 비용이 전부 낭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길에 차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홀짝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 홀짝 날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바꿔가며 주차를 하는, 그래서 도로에 하루는 한쪽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대쪽에 차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 거로 하니까 차를 한쪽에 세우니까 이제 차가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나마 이제 양쪽 가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실제 주정차 홀짝제를 그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정차 홀짝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주차장을 짓는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민들한테서 나온 거고요. 주민들이 합의해서 해결하니까 법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를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 주민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한 번도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치가 없는 시대였고요. 교실에서의 자치, 또 지역에서의 동네 자치도 없었고, 또 실제 자치를 하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마을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사실은 반은 실패했고요. 또 다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었지만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우리가 공동체를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경험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자치라고 하는 경험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저처럼 자치를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실제 자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도적인 자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고 역사적인 것도 보고 또 국내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자치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나 또 이론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져 있거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자치나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사실은 우리의 피 속에 특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제도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자치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더 쉬운 방향,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과거를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늘날 필요한 것들을 끌어내자, 찾아내자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역사 또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봤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와 책임이라든가 또 환대를 통한 다양성 확보, 문제 중심의 유연한 대응,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 접근, 의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에 언어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공동체적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또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해보고 싶은 부분이 향약입니다. 향약의 경우에도 조선 중기 이후에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실은 193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이 향약은 계속 돼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약 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주민자치나 공동체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동네였던 회덕이라고 하는 우암송시열이 사시던 동네에서 만들었던 향약입니다. 물론 이 향약이 계속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이 향약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 조상들이 향약을 만들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항상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서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라고 하는 조목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이런 거 우리가 같이 하자,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것을 같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문서에 사실은 동네 문서, 향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주민자치를 할 때 사실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하는 것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를 하면서 또는 친목단체를 만들면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참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 안에는 여기 보시면 왕이 임명한 군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향약에 참여한 인물들이 같이 명단에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격으로 사실은 올라온 거예요. 향약이 양반을 중심으로 했다면 평민을 중심으로 또는 천민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라고 하는 거죠. 동네마다 하는 동계가 있었고 촌단위 하는 계가 있었고 더 작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이 계의 경우에도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서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계의 경우에 동단위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을 단위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마을 단위인데요. 이 동계에 보면 그 동에서 삶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동에서 해야 할 일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와줄 건가,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주민들이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동계가 됐든 향약이 됐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체적인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체적인 참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율곡 선생님께서 입약 법례라고 하는 걸 만드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향약 같은 걸 만들 때 여기 입약 약속을 세울 때 샘플로 되어 있는 거로 이런 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향약의 표준 안 같은 걸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곡전서에 남아 있는데요. 이 입약 법례 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거가 있거든요. 향약을 들어올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향약을 정하면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약속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주고서 들어오도록 해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입약법리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얘기 중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 어떤 한 집에 불이 나면 자기 집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고치도록 도와주러 갈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도록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약을 하는 조그만 동네가 이런 정도의 틀을 가지고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에 있는 어떤 서원, 거기 가면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현판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많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참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 과정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렇게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문서 처음에 여기 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안을 정하다, 세우다. 그 다음에 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시작 부분에 있는 표현인데, 완의, 의논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제안을 하고 이것은 합의된 거다라고 했을 때 완의라는 문서를 만들었고, 그 문서 끝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문서, 합의가 완료된 문서다라고 하고서 전부 사인을 하는 이런 문서를 우리 조상들은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서양에서 미국의 헌법이 이렇게 합의해서 만든 그런 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동네 단위에서 이런 걸 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향약은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개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개가 없어요. 사실 연구를 해보면,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갖춘, 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치고 또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을 좌목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저렇게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동 단위에서 같이 이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사람들은 숫자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는 지식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반들이 주로 한 거죠. 양반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양반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약 안에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사창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동네 창고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협동조합 비슷한 건데요. 이자율은 되게 높았지만은 어쨌든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씨를 다 먹어버린 사람이나 농사를 질 때 씨뿌리를 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창이고, 이것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이제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저희 동네의 자료를 제가 찾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지도의 가운데 쪽에 있는 두 물이 합쳐지는 부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 세 군데의 사창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네마다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동네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물길에 의해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동네에 각각 사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해 본 기억이 있을까요? 스스로 협력해 보는 방식을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사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실제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활용을 해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공동의 지역 단위마다, 동네 단위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적인 접근이고, 제도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 70년까지 보면은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었고 동네 단위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동네 분들 중에 땅을 내셨고요. 누군가는 선생으로
누군가는 거기에 돈을 기부하셔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던 것이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이, 심지어 사립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민간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국립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의 역할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특히 주민의 역할은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교육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훈장을 모셨는데 이 훈장을 누가 모셨냐면 동네인 분들이 모신 거예요. 동네에 있는 양반들 중에 훈장을 모셨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서 가르쳤던 겁니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러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함께 동네에서 교육하도록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동네의 역할이고 자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교들이 그랬고요. 서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자치 기반으로 운영됐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또 동네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런 기우제 같은 제사를 지내는 거였었습니다. 예, 기우제가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란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신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제사는 공동체적인 특성이 컸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천,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우제 안에는 사람의 역할들에 관한 논의도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우리의 문제 해결은 대부분 조직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적 접근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의례를 통해서 행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잔치들이 공동체적으로 진행됐죠. 제가 어릴 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생신 때면은 며칠 전부터 다니면서 생일잔치, 생일 아침 드시러 오시라고 모시러 다녔거든요. 바로 그게 공동체적인 거였었죠. 결혼식도 그렇게 했고 장례식도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의 잔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의례들이 공동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가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옮겨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과거의 방식으로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는 곳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접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의례 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례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는 옛날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동네 동제를 지낼 때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 알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풍물을 치면서 동네를 다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한번 방문하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람들 다 묶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 가운데는 술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충문을 읽는 것도 있는데 이 충문이 요즘에는 형식적이 되어버렸지만 이 충문을 읽는 내용이 앞에 향약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역에 알리는 자리가 바로 동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인간에 관한 거, 지역에 관한 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거, 거기에 있는 문제에 관한 거,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까지 이것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육예라고 해서 마지막에 예를 뒀거든요. 이 예가 예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실학자 중에 서유구란 분이 계시는데 그 서유구란 분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책을 아주 백과사전 같은 걸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부분이 향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됐습니다. 이 향례지 안에 보면은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향음주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향사례라고 하는 게 있고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향약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전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향음주례라고 하는 겁니다. 음주하는 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음주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건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 장이 바로 향음주례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약은 반드시 향음주례랑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질서를 잡는데,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향음주례입니다. 이 향음주례가 없이 단순히 문서만 가지고, 향약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자치를 하거나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음주례 다음으로 있던 이 책에 나타나는 것이 향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향사례는 활을 쏘는 그런 예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 향사례는 전통은 지역을 방어하는, 활 쏘는 거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서 지역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질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어떻게 외부로부터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배우고 논의하고 그거를 하는 자리를 만든 게 향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약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가 운영되는 어떤 원리로 조선시대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민자치를 생각하면서 또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통합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례를 중심으로 새로 우리가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사회는 예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그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절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특히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 것이 예이고, 예 안에는 경제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고 사회적 질서도 들어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것이 통합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조선의 경험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예가 가장 우리의 조상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저는 심청전 마지막에 나오는 맹인 잔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청이가 결국 이제 어찌어찌해서 왕비가 되죠. 심왕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이 처음에 시작했던 꿈, 아버지의 눈 뜨는 것은 이루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찾습니다.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느냐면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맹인잔치가 벌어지죠. 전국에서 맹인들이 다 옵니다. 맹인들한테 먹을 것 주고 나중에 사실 선물도 줘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에 신봉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아주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맹인 눈 뜨는 대목.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디까지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장면에서 이제 심청이가 심왕후가 아버지가 온 걸 보고서, 아버지를 보고서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네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신봉사가 눈을 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껌쩍껌쩍 한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자마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봉사들이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봉사들이 그때 눈을 뜨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은 한 개인이 눈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잔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의례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잔치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잔치 장면인데요. 사실 심청이, 심왕후가 이런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의례를 열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의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게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잔치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올 뿐만 아니라 빌어먹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면 그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 잔치자리입니다. 이 잔치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예를 지켜서 그 예를 실행하는 리추얼, 의식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즐길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고 최고의 물건들이 그 자리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마지막은 항상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결혼식 끝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싸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싸가시는데 싸서 내가 먹자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힘든 사람한테 꼭 주는 걸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잔치자리의 마지막을 끝낼 때 하셨던 방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경제적인 나눔이 있었던 거죠. 잔치는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있든 물질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그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를 열었고 이 잔치자리는 의식을 통해서 의례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나눔까지 이어지는 그런 통합된 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주민자치나 공동체를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조상들이 해왔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려볼 수 있고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오늘날 개인과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국가나 시장 그 어느 방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추가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와 주민자치입니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민되기, 협동하는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와 민주국가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주민에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새로운 활동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권선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